노후 준비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도형 은퇴설계 전문가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제가 강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할 때 통장에 현금 10억 정도 있는 것과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300만 원 들어오는 거,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10억이죠. 그렇지 10억이지. 10억. 야, 변호사님도 10억이래요. 그 10억을 내가 자유롭게 굴려서 300 이상씩 꼬박꼬박 좋습니다. 들어오게 할게요, 예. 제가. 그럼. 지금 올릴게요. 용영 씨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졌는데. 그거 해가지고 저기 지금 현재 지금 코스피 좋으니까 이렇게 네. 뭐 투자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300만 원씩 받으면 어쨌든 30년을 받아야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당겨야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10억 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제가 현장에서 14년 동안 8만 명을 상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 통장에 큰 돈 있으면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이스 피싱도 요즘에는 너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요즘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뭐 사기 안 당하면 그만 아니야?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한 번에 큰 돈 쥐고 있는 것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3단계 노후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집안에 하나씩 있다는 게 도대체 누구죠? 누구죠? 그 와이프 누구죠? 그 사람이? 연재야, 넌 아니지. 누구지? 지금 키우고 기저귀 있습니다. 값, 지금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안 참- 되겠어요. 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바로 돈을 전략적으로 모으는 집전입니다. 뭐 연일 코스피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주변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금융상품에 계속 투자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머, 몰랐어요. 이 세금을 줄여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A입니다. IS 이사 계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할 때 조금씩 계좌에서 빼서 쓰는 그 계좌인가요? 뭐 어려우시면 그냥 이사 계좌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불리는데 예금, 적금, 펀드, 또 ETF나 주식 등의 금융 상품을 모두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 종합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장에 장점이 있는데 최대 장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적금이나 펀드의 이자나 수익이 있으면 세금 제외하고 받지만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내서 같은 수익을 내도 내가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ISA 계좌는 크게 일반형 IS와 서민형 ISA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해진 금액까지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 벌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9.9% 세금이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은행 이자나 배당 소득에 보통 15.4%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일반 계좌인 A 예금에서 300만 원의 이사가 발생하고요. B 금융상품에서 300만 원 손해가 났고요. C 금융상품에서 다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A 예금과 C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15.4% 기준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 상품에서 300만 원 손해 본 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ISA 계좌는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는 손익 통산 구조라서 순이익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일반형 ISA 기준 비과세 혜택이 아까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세금 9만 9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세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만들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아무나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이런 거? 일반형 IS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민형 ISA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조금 더 크게 줘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약 3,8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예금 상품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ISA 계좌 하나에 이걸 다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하나 있는데 ISA 계좌는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혜택을 받는 하나의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예금, 채권, 펀드 계좌들이 ISA라는 마법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합쳐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A금융사, B금융사에 흩어진 돈을 ISA 계좌로 옮기려면 ISA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금융사 안에서 다시 예금도 넣고 채권도 사고 펀드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를 위한 바구니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마다 예금 따로, 채권 따로, 펀드 따로, 증권사 계좌까지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현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실수를 합니다. 실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대여섯 개 통장을 한 번에 관리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돈을 꺼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만기를 고작 석 달 앞둔 고금리 정기예금을 눈물을 머금고 중도 해지해 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3개월 남겨두고 그걸 해지하면 이자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러면? 차이 그렇죠. 많이 날 텐데. 결국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백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등 재산을 절세 혜택까지 받으면서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나의 자산 흐름이 한눈에 보이면서 세금과 이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우선 은행에만 넣어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맞아. 근데 은행 이자만으로 현재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SA 계좌에 큰 돈을 대비할 수 있도록 파킹형 ETF나 단기 우량 채권 같은 대기 자산도 함께 만들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킹이요? 파킹형 파킹. ETF, 예. 단기 우량 채권. 저번 주에 했던 연골판 반원 연금. 연골판, 연골판, 파열, 뭐 파열. 예. 비슷한 느낌.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뭔가요, 근데 이게? 일단 ETF부터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 주식이나 채권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그냥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파킹형 ETF는 말 그대로 주창구예요. 돈을 잠깐 세워두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입출금하는 은행의 파킹 통장을 증권사로 옮겨놓은 건데요. 수익은 은행 파킹 통장보다 조금 더 높으면서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 언제든 손실 없이 현금으로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우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국가나 대기업이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차용증 같은 금융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기 자산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적금을 깨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손실 없이 돈을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품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노후에 갑자기 뭐 병원비 쓸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이럴 때 이 ISA 계좌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장점이 또 있을까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국세청 VIP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ISA 장바구니 안에서 굴러가는 이자와 배당은 매년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융소득을 영원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만들 이유가 없는데 뭐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한 가지 있어요. 이 장바구니를 해지할 때 그동안 모인 이자가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기 자금을 한 번에 타서 쓰는 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리고 또 ISA 계좌가 또 뭐 3년 동안 또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까지는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산을 한 바구니에 모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 돈을 철통까지 지키는 수전.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산의 성격을 비과세 및 분리과세 구조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아야, 이게 아까 연금 이사 저축 IRP요? IRP. IRP. 그건 또 무엇인가요? 이거 두 개 되게 비슷해서 네. 헷갈려요. ISA, IRP. IRP. IRP는 연금저축과 이게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만들어준 노후 자금 안심 금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간 납입액 중에서 이 상품 하나만으로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절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통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뭐 장사한다고 그 돈 다 써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국가가 이 돈만큼은 노후를 위해서 꼭 남겨두세요라는 의미로 강제 저축 통장인 IRP라는 계좌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꺼내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만 55세 이후에는 내 상황에 맞게 매달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현금처럼 나눠받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금 안정성과 꾸준한 이자를 중시하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들어준 국민연금처럼 이런 사적 연금을 이용하면은 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으로 잡혀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수령 속도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잘 조절하시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ISA 계좌, 이게 만기됐을 때 IRP와 연금저축으로 살짝 옮겨 담으시면 국가가 노후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라고 하면서 전환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너스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해갈 수 있겠죠. 이야, 이거 오늘 알아야만 사실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잘 메모해 줬다가 일일이 다 신경 쓰셔가지고 꼭 이런 혜택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은 노후 준비 전략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돈을 잘 모으고 지켰다면 마지막은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는 단계인 용전. 쓸 용자를 써서 용전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쉽게 말해서 평생 월급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내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월급처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산의 70%, 많게는 80% 이상이 모두 부동산, 맞아요. 집 한 채에 꽁꽁 묶여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해서 없어요. 매달 쩔쩔매는 은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런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의 품격을 지켜내는 마지막 노후 생존 전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까다롭지 않습니다. 55세 이상 되시고 12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부 공동명의다. 둘 중에 한 명만 55세 넘으시면 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퇴자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달라질 계획인데요. 기존에는 주택연금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담보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치료, 자녀 집에 거주하게 되면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서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이런 주택연금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말이 좀 그래요. 이게 내 집 주택 담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게 담보잖아요. 담보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 예, 벌써 손에서 식은땀 나잖아. 담보 얘기하니까. 아우. 내 소중한 집을 담보로 맡기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가 전액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부도나 지급 중단의 위험이 전혀 없고요. 또 간혹 자녀들에게 다 못 물려주는 것 때문에 조금 갈팡질팡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국가가 내 집을 빼앗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산해주는 제도라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그러면은 또 돈 받는 방법 더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요, 월배당 ETF가 있는데요. 샘피. 이거 주식 사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ETF는 쉽게 말해서 여러 우량 기업이나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 이런 S&P 500 기반의 월 배당 ETF 같은 상품들이 있죠. 이런 상품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배당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 선진국의 은퇴자들 보면 젊을 때 모아둔 자산을 은퇴한 후에는 배당이 나오는 자산 중심으로 많이 바꿔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노후를 당당하고 멋지게 보내고 싶다면 이런 월배당 ETF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2의 월급 통장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초중고 다닐 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아침마당이라는 이곳에서 이게 또 한번 배우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